엄마, 나 오늘 돌잔치 했어. 한 묘지 앞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여자의 머리와 몸에는 눈송이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보, 저게 지금 뭐예요? 세상에, 귀신인가? 딸의 묘지에 성묘를 온 재벌 부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딸 묘지에? 딸의 묘지 앞에서 울고 있는 여자, 그리고 놀란 재벌 부부. 과연 이들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색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도연의 아들 최현우의 돌잔치 날이었죠. 연회장 입구부터 화환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축 돌잔치 현우의 앞날에 축복을이라는 문구가 적힌 화환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수십 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비싼 정장과 한복을 차려입고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그 시선들은 묘하게 차갑기만 했습니다. 특히 아기 엄마 가족 쪽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연의 아버지 김기태만 구석에 초라하게 서 있을 뿐이었죠. 그는 몇 년 된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연두색 한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연신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현우 복 많이 받을 거예요. 전무님, 어머 오셨어요? 이렇게 큰 선물까지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명문가 장손의 돌잔치라는 이미지를 과시하기에 바빴습니다. 사실 이 집안은 사채업으로 불을 일군 캐피탈 회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남들이 자신들의 출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그럴수록 더 화려한 거칠애에 집착했습니다. 오늘 이 돌잔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렸고 돌상도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도연은 연회장 한쪽 단상 옆에 앉아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22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났지만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뺨은 푹 꺼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늘색 고운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화려한 옷이 오히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님을 맞이하고 나서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얘, 표정 좀 밝게 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웃으라고. 도연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도연의 얼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물건을 검사하듯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남편 최준영이 팔짱을 낀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표정 좀 관리해. 오늘 중요한 날인 거 알지? 우리 회사 거래처 사람들도 많이 왔어.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남편 최준영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도연의 미모에 반해 결혼하자며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20살이던 도연은 또래보다 눈에 띄게 예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연의 아버지는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딸을 이 집안에 팔아넘기듯 결혼시켰었죠. 하지만 지금 남편의 눈에는 도연을 향한
어떤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이 앉아있는 곳에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애엄마가 참 젊네. 22이라던데? 에휴, 애 낳고 몸이 영 안 돌아왔나 봐. 너무 말랐어. 저러다 애 키우기 힘들겠어. 그러게 말이야. 애는 잘 키우긴 하는 건지 모르겠네.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가득한 걸 보니 젊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아직 철이 없을 나이잖아. 뭘 알기나 하겠어? 도연은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기를 더 꼭 껴안을 뿐이었습니다. 아기라도 없었다면 진작 이 자리를 도망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도연의 아버지 김기태가 사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객들도 그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꼭 갚겠습니다. 제발요. 시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돈, 체면도 없으시네. 손자 돌잔치 날에 무슨 짓입니까? 자리 좀 가리세요.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딸 덕분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사돈까지 이러시면 어쩝니까? 사업은 또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그동안 몇 번을 망했는데. 도연은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품 안의 아기만 꼭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절대 흘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남편 준영이 하객으로 온 한 여자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향해 은밀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남편도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안은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기 돌잔치 날에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런 짓을 하다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절대 흘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울면 또 시어머니한테 혼날 것이 뻔했습니다. 자, 이제 돌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진사의 목소리에 모두가 단상 앞으로 모였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아기를 안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양옆으로 늘어섰고 도연은 그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남편은 도연 옆에 서면서도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계속되는 플래시 세례 때문이었을까요? 아기는 점점 더 크게 울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뭐하니? 애 좀 달래. 사진 찍는데 뭐하는 거야? 빨리. 도연은 당황해서 아기를 달래려 했습니다. 살살 토닥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럴수록 도연의 손은 더 떨렸습니다. 친척 한 명이 옆에서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애 엄마가 애를 영 못 달래네. 애 잘 키우긴 하는 건가? 저렇게 어리니까 경험이 없나 봐. 시어머니가 큰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도연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소나기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톱이 도연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제대로 안아. 애가 불편하니까 우는 거잖아. 도연은 아픔을 참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손목이 저려왔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자, 다들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화려한 배경 속에서 한 가족이 웃고 있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완벽한 가족처럼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도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손을 놓았을 때 도연의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상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로 겹겹이 쌓인 오래된 멍자국들이 함께 보였습니다. 보라색으로 변한 오래된 멍, 노랗게 변해가는 멍들이 손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안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샹들리에의 화려한 빛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돌상에는 온갖 귀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도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쓸쓸히 떨어졌습니다. 아기를 안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화려한 감옥에 갇힌 새 같았습니다. 오전에 시작된 돌잔치는 점심시간이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화려했던 연회장에는 어수선한 분위기만 남았습니다. 웨이터들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꽃장식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또다시 소란이 일었습니다. 도연의 아버지 김기태가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미 한 번 망신을 당했는데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다시는 이런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경멸만 가득했습니다. 남편 준영도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비웃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사돈, 체면이라는 게 있어야죠. 아침에도 그러시더니 또 이러십니까? 손자 돌잔치 날에. 제발요, 회장님.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남편 준영이 비아냥거리듯 끼어들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동안 몇 번째 사업이세요? 다 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집안 망신만 시키시네요. 하객들이 다 봤잖아요. 도연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서 있는 그녀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도연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 넌 위로 올라가 있어. 이건 남자들 문제야. 내가 끼어들 일 아니니까.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무릎 꿇고 있는데 딸인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또 핑 돌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결국 도연은 아기를 안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시댁에서는 보여주기 식으로 돌잔치 후 호텔에서 하루 묵고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마치 쫓겨나듯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호텔 객실에 들어서자 고요함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화려한 객실이었지만 도연에게는 또 다른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복을 입은 채로 침대에 앉아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지쳐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아기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새근새근 숨을 쉬는 아기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유독 날씨가 맑고 좋았습니다. 오늘 눈이 올 거라더니 하늘은 맑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세상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때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2년 전 도연이 20살이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피투성이가 되어 집에 들어왔던 그날이었습니다. 얼굴은 맞아서 퉁퉁 부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내가 결혼만 해주면 다 해결돼. 그 사채업자 아들이, 아니지, 이젠 캐피탈 회장 아들이지. 그 남자가 내가 좋다고 했어. 결혼만 하면 빚을 다 탕감해준대. 제발 아빠 좀 살려줘. 도연은 그때 겨우 20살이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협박을 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면 내 엄마 무덤 찾을 수 없는 데로 옮겨버릴 거니 알아서 해. 결국 도연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엄마의 무덤까지 이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혼식은 한 달 만에 치러졌습니다. 그날도 신랑 측 하객만 가득했고 신부 측은 아버지 혼자였습니다. 남편 준영은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넌 이제 내 거야.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마. 그날 밤 도연은 결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을 알게 된 것도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습니다. 남편에게 도연은 아내가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댁의 감시, 남편의 폭력과 무시, 그리고 아버지의 끊임없는 요구. 빨리 아들을 낳아서 내 위치를 공고히 하라는 아버지의 압박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울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이런 집안에서 키워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출산 당일 도연은 병원에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진통은 12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손을 잡아주며 힘내라고 했지만 도연은 외로움에 울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돌잔치에서 봤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주고받던 은밀한 눈빛이 생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객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거침없이 들어왔습니다. 예, 내 아버지가 또 그 모양이더라. 우리 집안 망신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시어머니는 도연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팔려서 시집 온 주제에 뭘 바라니? 내 아들이 그때 내 외모에 홀라당 넘어가지만 않았어도 지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신당하지도 않았을 거야.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더 구박하다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안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기를 꼭 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였으면 나한테 뭐라 했을까? 그러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15살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친척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15살 도연은 울지도 못했습니다. 울부짖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면서도 제대로 된 작별 인사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세상에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와 술로 나를 보냈고 도연은 스스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엄마한테 가야겠어. 도연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채로 그대로였습니다. 가방을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만 안고 객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꼭 안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한복 치마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가요. 조금만 기다려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도연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호텔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샹들리에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꼭 안고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하늘색 한복 치마가 바닥에 끌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서 경비원이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나가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어디 가세요? 차를 불러드릴까요? 도연은 경비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못 들은 척하듯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2월 초의 추운 날씨였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더 꼭 안았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두툼한 누비 옷을 입고 있었고 아직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침 한 대의 택시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뒷좌석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탔습니다. 한복이 불편했지만 어떻게든 아기를 안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도연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혼자 택시를 타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도연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기사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목적지만 말했습니다. 여기 공동묘지로 가주세요. 도연이 주소를 보여주며 택시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호텔의 화려한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네온사인들, 바쁘게 오가는 차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에 하얀 것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작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송이들이 창문에 닿았다가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품 안의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긴 속눈썹이 볼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도연은 아기의 작은 손을 만졌습니다. 따뜻하고 보드라운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도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기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런 집안에서 낳아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7살 때였습니다. 그해 겨울에도 첫눈이 내렸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연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마당에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도연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눈사람이었지만 도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눈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도연이 최고야. 눈사람도 제일 예쁘게 만드네.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였습니다. 도연은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얼굴이 너무나 창백했습니다. 도연은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컵 떠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물을 드렸습니다. 엄마, 물 드세요. 고마워, 우리 도연이. 엄마가 없어도 너는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야. 착하고 예쁜 우리 딸.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그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소리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도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도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켰습니다. 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저기 휴지요. 천천히 가도 되니까 괜찮으시면 잠시 쉬세요. 기사는 휴지 갑을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휴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도연은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아기를 다시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주세요. 네, 천천히 갈게요. 택시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도로 옆 나무들에도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택시가 공동묘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도연은 요금을 치르고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한복 치마를 한 손으로 들고 다른 손으로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손님, 눈이 쏟아지는데 정말 괜찮으세요?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가족이 여기 계세요. 그러시군요. 조심히 가세요. 택시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공동묘지 입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서걱거렸습니다. 눈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더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복 치마가 눈 쌓인 길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신발이 눈에 젖었습니다. 발이 시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도연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도연은 한 걸음 한 걸음 어머니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도착했을 때 도연의 숨은 가빠져 있었습니다. 한복이 눈에 젖어 무거워졌고 발은 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눈은 오직 한 곳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소나무 아래에 작은 묘비가 보였습니다. 다른 묘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는 어머니의 묘비였습니다. 눈이 묘비 위에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도연의 입에서 작게 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지금껏 참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눈 쌓인 차가운 땅이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꼭 안은 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복 치마가 눈 위에 펼쳐졌습니다. 분홍색 치마가 하얀 눈과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참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시댁도 없었고, 남편도 없었고,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만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돌잔치했어. 도연은 묘비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눈송이들이 더 빠르게 내렸습니다. 도연은 한 손으로 묘비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눈을 닦아내자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지혜. 그 아래에는 작게 사랑하는 딸 도연을 남기고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엄마, 왜 날 두고 갔어? 왜? 도연은 이마를 묘비에 대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묘비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품 안의 아기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잠에서 깬 것이었습니다. 아기는 말똥말똥한 눈으로 도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야 하는데 엄마가 너무 약해서. 도연은 다시 묘비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구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한테 팔려갔어. 아빠 빚 때문에. 20살에 결혼했어.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살려달라고, 결혼만 해달라고 아빠가 무릎 꿇고 빌었어.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도연의 머리 위에, 어깨 위에, 아기가 쓴 모자 위에 눈송이들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얀 눈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지옥이었어. 남편은 날 사람으로 안 봐. 물건처럼 대해. 때리고 무시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요. 오늘도 아기 돌잔치 날에도 다른 여자랑 눈빛을 주고받았어.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시댁에서는 나를 하녀처럼 부려. 어머님은 맨날 구박해. 팔려온 주제애라고. 내 아빠 때문에 집안 망신이라고. 매일 그런 말을 들어요. 도연의 손이 묘비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얘졌습니다. 아빠는 그런 걸 알면서도 또 돈을 요구해. 시댁에 가서 무릎 꿇고 돈 달라고 해요. 오늘도 그랬어. 손자 돌잔치 날에도.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도연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송이들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눈물과 눈송이가 뒤섞였습니다. 나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엄마. 나도 꿈이 있었어. 대학 가고 싶었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었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그런데 도연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기가 작은 손을 뻗어
도연의 뺨을 만졌습니다. 보드라운 손이었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더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도연은 다시 묘비의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운 돌이 이마를 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엄마가 나를 안아줬으면, 괜찮다고 힘내라고 말해줬으면,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 엄마 품이 그리워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눈은 더 많이 내렸습니다. 도연의 한복 위에, 아기의 누비옷 위에 눈이 하얗게 쌓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묘비 앞에 무릎 꿇은 채 아기를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멈출 줄 몰랐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도연과 아기, 그리고 어머니의 묘비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언덕 위의 작은 소나무 아래, 묘비 앞에 무릎 꿇은 도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늘색 한복이 하얀 눈 속에서 외롭게 보였습니다. 모자의 모습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 아래 길에서 검은색 세단 세대가 연이어 공동묘지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차들은 천천히 언덕 아래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노신사였고 다른 한 사람은 노부인이었습니다. 노신사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노부인은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도연은 그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묘비 앞에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눈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노부인이 먼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소나무 아래 자신의 딸 묘비 앞에 하늘색 한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눈이 그녀의 몸 위에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옆에 있던 노신사도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저기. 노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딸과 인연이 끊긴 채로 살다 몇 달 전부터 꿈에 딸이 나왔습니다. 계속 울며 서 있는 모습이 이상해 근황을 알아봤죠.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말에 슬퍼하다 마음을 추스르고 이제야 묘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한복을 입은 젊은 여자라니. 노신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노부인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가 났지만 도연은 여전히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노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옆 얼굴이 보였던 것입니다. 노부인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니, 딸처럼 보였습니다. 23년 전 집을 나갔던 그날의 지혜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25의 지혜, 아름답고 어리고 순수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지혜야? 노부인의 입에서 저절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귀신을 본 것일까요? 딸의 묘지에서 딸의 모습을 한 사람을 만나다니. 도연이 그제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한복은 눈에 젖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낯선 노부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기를 더 꼭 안았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노부인은 도연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젊었습니다. 지혜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40 중반이었을 텐데 이 여자는 20 남짓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이 지혜를 빼닮았습니다. 노부인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신사도 도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도연이 안고 있는 아기에게로 향했습니다. 작은 아기였습니다. 돌즈음 되어 보이는 아기는 여자와 마찬가지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노신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증손자일까요? 지혜의 손자일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노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낯선 노부인이 어머니를 묻는 걸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노부인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3년 동안 간직해온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아가씨 어머니가 맞나요? 노부인이 사진을 도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하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엄마였습니다. 도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해 보이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을 보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 노부인이 엄마 사진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노부인과 노신사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노부인의 눈매가 익숙했습니다. 엄마와 닮았습니다. 아니, 자신과도 닮았습니다. 노부인도 같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젊은 여자는 지혜의 딸이었습니다. 자신의 외손녀였습니다. 23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외손녀였습니다. 지혜가 딸을 낳았구나. 노부인의 입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눈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툼한 외투가 눈에 닿았습니다. 우리가 늦었구나. 노신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70대의 노인이 눈 쌓인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검은 코트가 눈에 젖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놀라서 다가오려 했지만 노신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용서해라. 할아버지가 못났다. 내 엄마를, 우리 딸을 그렇게 보냈는데. 노신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70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노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도연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손녀야, 우리 손녀. 지혜가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았구나. 우리가 몰랐어. 우리가 몰랐단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울기만 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안은 팔에만 힘이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외조부모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그리워했던 부모님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찾으셨던 그분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엄마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하지만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넌 누가 뭐래도 우리 손녀야. 지혜의 딸이고 우리 핏줄이야.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노부인도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젖은 뺨이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우리가 몰라서 미안하다. 노부인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어른의 손길이었습니다. 도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노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을 꼭 안았습니다. 아기까지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우리가 널 지켜줄게.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조용히 세 사람을, 아니, 네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생겼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외조부모는 도연을 호텔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호텔 근처에서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호텔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경호원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안고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한복은 여전히 눈에 젖어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도연아, 연락하렴. 언제든지. 외조모가 명함을 도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차가 떠났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호텔을 향해 걸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시계가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객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준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아기를 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젖은 한복을 벗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객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예, 너 어디 갔다 왔어? 애 데리고 이 추운 날 돌아다니면 어떡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의 젖은 한복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복이 왜 이 모양이야? 눈 오는데 뭐하러 나갔던 거야?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외조부모를 만났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러. 바람? 애 데리고 이렇게 눈이 오는데?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준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준영아, 내 와이프 좀 봐. 제정신이 아니야. 남편은 그제야 도연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짜증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오늘 돌잔치에서 그 여자 봤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붉은 드레스 입은 여자요. 당신이랑 눈빛 주고받는 거 다 봤어요. 애 돌잔치 날까지 어떻게.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연을 몰아붙였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요즘 이상해. 정말 불안정한 거 아냐? 제가 불안정하다고요? 제가 본 걸 말하는 건데. 내가 맨날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는 거 아냐?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못 살겠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남자는 원래 그럴 수 있어.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남편 붙잡는 게 여자 할 일이야.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남편이 외도를 해도 아내가 잘못이라는 말일까요? 시어머니는 도연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조용히 해. 누구 만나고 다니는 거야? 한밤중에 애 데리고 나가다니. 가방 안에서 지갑, 핸드폰, 그리고 외조모가 준 명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명함에는 대기업 회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구 명함이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명함을 뺏었습니다. 그냥 아는 분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무슨 대기업 회장을 알아? 시어머니는 의심의 눈초리로 도연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경고했습니다. 이상한 짓 하지 마. 넌 이 집 며느리야.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시어머니가 나가고 남편도 침대가 아닌 소파에서 잤습니다. 도연은 아기 옆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나 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댁의 감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시로 도연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우리 장소는 할머니가 봐야지. 내가 제대로 보지도 못하잖아. 도연이 아기를 내어주지 않으려 하자 시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손자를 독차지하려고 해? 우리 핏줄이야. 결국 아기는 시어머니에게 빼앗겼습니다. 도연은 하루 종일 아기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아기를 데리고 있었고 밤이 되어서야 아기를 돌려받았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아기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도연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조용히 흘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도연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김기태는 도연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도연아, 시댁한테 잘 보여야 한다. 내가 여기서 잘 살아야 나도 사는 거야. 아빠, 이 아빠가 사업할 게 있어. 시아버지한테 부탁 좀 해봐. 내가 며느리니까 부탁하면 들어줄 거 아냐. 도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딸이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 시집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날 도와줄 차례야. 고생이요? 아빠는 그냥 나를 팔아서 아빠 빚 한감한 거잖아요. 그게 어디나 좋자고 한 일이야? 나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기나 했어? 정신 똑바로 차려. 알겠어?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도연은 무너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얽매는 사람들 때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들 너머 어딘가에 외조부모가 계실 것입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언젠가는 연락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들키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도연은 명함을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댁의 감시, 남편의 무시, 아버지의 요구. 모든 것이 도연을 짓눌렀습니다. 정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아, 할머니야. 외조모의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괜찮니? 할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렴. 네. 도연은 그 한마디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통화 이후 외조부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도연의 결혼 생활, 시댁의 실체, 그리고 친부의 과거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외조부의 서재에는 두툼한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외조부는 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였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여러 여자들과의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돌잔치 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시댁의 폭언 증거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연을 구박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팔려온 며느리, 집안 망신 같은 말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친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김기태가 사채업자에게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20살 딸을 강제로 결혼시킨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결혼 당시의 녹취록까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외조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외조모는 보고서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손녀가 그렇게 살고 있었어. 내가 지혜를 그때 잡았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이런 일이. 외조부는 자책했습니다. 23년 전 딸 지혜가 가난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을 때 반대했던 것입니다. 집안의 체면, 명예, 그런 것들 때문에 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혜는 집을 나갔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도연이를 지켜야 해요. 외조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외조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외조모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시댁 눈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조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도연아, 할머니가 너를 꼭 봐야겠어. 제발.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백화점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시댁의 경호원이 뒤를 따르려 했지만 도연은 재빨리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서자 외조부모가 일어섰습니다. 외조모는 도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아. 외조모가 다가와 도연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아기는 외조모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외조모의 눈물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예쁜데 우리 증손자가.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외조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아, 우리가 너희 모녀를 지켜주고 싶다.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말해주렴.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외조부모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마음이 열렸습니다. 망설이던 도연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시댁의 구박, 아버지의 착취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외조부모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말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그 손길만으로도 도연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기태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도연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김기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았습니다.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을까요? 사실 김기태는 시댁 경호원 중 한 명에게 돈을 주고 도연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돌잔치 날 검은 세단을 타고 돌아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몰래 도연의 외출을 추적했던 것입니다. 김기태는 외조부모를 보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비싼 옷을 입은 노부부였습니다. 돈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외조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도연이 아버지 김기태입니다. 외조부는 차갑게 김기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사 보고서에서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딸을 돈 때문에 팔아넘긴 그 사람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외조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김기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제가 도연이 애비이고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사위기도 하죠. 이렇게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위라니요? 외조모가 당황스럽다는 듯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기태는 태연하게 대꾸했어요. 제가 도연이 엄마인 지혜와 결혼을 했고 지혜가 두 분의 딸이니 당연히 사위이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사업을 하는데요. 요즘 자금 사정이 좀. 도연이가 당신들 손녀라니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조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외조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연이와 아기를 보호할 생각입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니 일어나시죠. 김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뭐, 당신들이 뭔데? 도연은 내 자식이야. 평생 모르다가 이제 와서 조부모 행세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꼭 안고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얘 먹여 살렸어. 키웠어. 당신들이 뭘 했는데. 외조부가 일어섰습니다. 키가 큰 노신사였습니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딸을 사채 빚 때문에 팔아넘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도연에게 다가와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너, 내가 이 사람들한테 다 일러바쳤구나. 아빠 아파요.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널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내 딸이야. 평생 내 딸이라고. 외조부의 경호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김기태를 제지했습니다. 몸싸움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카페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안고 웅크렸습니다. 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맞던 기억, 협박당하던 기억들이 쏟아졌습니다. 넌 평생 나랑 못 끊어. 절대로. 김기태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카페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외조모가 도연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있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도연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외조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 있으면 위험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자신도 아기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차가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담장과 잘 가꾸어진 정원들이 보였습니다. 차는 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2층짜리 저택이었습니다. 정원에는 나무들이 서 있었고 현관 앞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집이었지만 묘하게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외조모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기도 하단다. 편하게 생각하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도연을 감쌌습니다. 거실은 넓었습니다. 벽난로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소파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도연은 그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외조모가 옆에 섰습니다. 지혜가 20살 때 찍은 사진이야. 내가 꼭 닮았어. 외조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도 울컥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웃고 있었다니. 도연이 알던 엄마는 항상 힘들어 하셨는데. 자, 이리 오렴.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외조모는 도연을 2층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큰 침대가 있었고 창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욕실도 딸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쉬렴. 옷장에 옷들이 있으니 입고 싶은 거 골라 입어. 아기 침대는 금방 준비할게. 외조모가 나가고 도연은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아기를 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지옥 같은 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전한 곳에 있다니. 제가 여기 있어도 되나요? 도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것이 꿈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조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도연아, 당연하지. 여긴 내 집이기도 하단다. 내 엄마가 자랐던 집이야. 외조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는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흰밥, 따뜻한 국, 여러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정식 밥상이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기는 외조모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항상 혼자 먹었고 식사 시간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외조모가 도연의 밥그릇에 밥을 떠주었습니다. 국그릇에 국도 떠주었습니다. 많이 먹어야 해. 너무 말랐어, 우리 손녀. 감사합니다, 할머니.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떴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음식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우리 손녀,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외조부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아기는 외조모 품에서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도연은 아기를 안고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아기 침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새 침대였습니다. 부드러운 이불과 베개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기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도연도 큰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운 침대였습니다.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밤 10시쯤 도연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습니다. 어디야? 당장 집에 와. 애 데리고 어디 있는 거야? 내가 감히 나한테 이래?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폭력, 협박,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트라우마였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공황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외조모였습니다. 도연아, 괜찮니? 할머니, 제가 큰일 낸 것 같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조모는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큰일이야. 내가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는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도연아, 나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을까요? 외조부가 인터폰을 통해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도연 남편입니다. 제 와이프랑 애가 거기 있다고요. 당장 내보내세요. 지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내일 이야기하시죠.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애는 우리 집 핏줄이에요. 우리 집 장손이라고요.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2층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외조모는 급히 경호팀에 연락했습니다. 외조부도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문 여세요.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댁을 배신해. 시어머니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밖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도연은 아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들어와 아기를 빼앗아 갈까 두려웠습니다. 아기 침대 앞에 섰습니다. 몸을 떨며 문을 막았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외조부와 남편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 좀 있다고 설치지 마세요. 내가 제 남편이고 애 아빠라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외조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십시오. 법적으로? 웃기고 있네.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면서. 시어머니도 고함을 쳤습니다. 도연이 어디 있어요? 당장 나와. 내 손자 어디 있냐고. 소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웃에서 신고가 들어갔는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여기 무슨 일입니까? 다들 진정하시죠. 경찰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제 와이프랑 아이를 가둬놓고 있어요. 불법 감금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정신이 이상해서 애 데리고 도망 나왔어요. 불안정한 여자예요. 외조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도연이가 자발적으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저는 도연 씨의 외조부입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달라 혼란스러웠습니다. 2층에서 도연은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기 방문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외조모가 도연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절대 아니야.
우리가 널 지킬 거야. 아무도 너희 모녀를 해치지 못해. 도연은 외조모 품에서 울었습니다. 공포와 안도가 뒤섞였습니다. 여기 있어도 나와 아기가 위험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외조모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있어. 우리가 다 지켜줄게. 그날 밤 경찰의 중재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외조부의 서재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 3명이었습니다. 외조부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법률 사무소를 선임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수석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경력이 느껴지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먼저 남편 최준영의 외도 증거가 확실합니다. 여러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입증됩니다.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내역,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외조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조모는 옆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댁의 폭언과 학대도 증거가 있습니다. 도연 씨 손목에 멍 자국 사진, 목격자 진술들이 있습니다. 친부 김기태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사채 빚 때문에 그 당시 법적 미성년자였던 딸을 강제로 결혼시킨 정황이 명백합니다. 당시 녹취록과 사채업자와의 계약서까지 확보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양육권 확보 모두 가능합니다. 외조부가 물었습니다. 도연이를 보호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습니다. 남편과 시댁, 그리고 친부가 도연 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외조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제 손녀와 증손자를 지켜야 합니다. 오후가 되어 변호사는 도연을 만났습니다. 거실 소파에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외조모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도연 씨, 저는 김미선 변호사입니다.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있었던 일들을 전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다시 그 기억들을 떠올려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외조모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도연아. 천천히 말하렴.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의 폭력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시댁에서 무슨 말들을 들었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을 팔아넘겼는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들으며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많이 힘드셨네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술은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끝났을 때 도연은 기진맥진했습니다. 외조모가 도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손녀. 정말 잘했어. 며칠 후 법원에서 긴급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남편과 시댁, 그리고 친부의 도연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였습니다. 김기태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도 법적으로 이리저리 알아보았으나 도연의 외조부모의 로펌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외조부모 집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경호원이 제지했습니다. 최준영 씨,
접근금지 명령 위반입니다. 물러나시죠. 닥쳐. 내 아들 보러 왔는데 뭐가 문제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은 막아섰습니다. 남편은 강제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경호원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외조부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남편은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아들인데. 남편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했습니다. 위반 시 처벌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연과 외조부모 그리고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결정하실 차례입니다. 변호사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도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22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을 떠올렸습니다. 폭력, 무시, 외도, 학대. 그것은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아기를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런 환경에서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사랑받으며 자라야 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조모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외조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육권은 100% 확보 가능합니다. 남편 측에 불리한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기를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니.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양측이 만났습니다. 남편과 시댁 측 변호사도 나왔습니다. 남편은 도연을 보자 분노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이래? 하지만 변호사가 제지했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 측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외도 증거, 폭력 증거, 학대 증거. 모든 것이 쏟아졌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소송 가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준영 씨 소송에도 승소 확률이 0%입니다. 오히려 저쪽에서 폭행으로 소송을 걸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아버지도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진 싸움이라는 것을.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혼, 그리고 도연의 전면적 양육권 확보. 남편은 양육비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김도연.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자유인가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자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법원을 나오는 도연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외조부모가 양옆에서 도연을 지켜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이 밝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니야, 도연아. 이제 시작이란다. 행복하게 살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이 찾아왔습니다. 외조부모의 저택 정원에는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아기와 놀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외조부의 손을 잡고 비틀비틀 걷고 있었습니다. 하부, 하부. 아기가 외조부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조부는 그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증손자의 첫걸음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잘한다. 우리 현우 정말 잘하네. 외조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차갑게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업만 생각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아기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의 도연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 이렇게 따뜻한 가족. 도연아, 아침 먹자. 외조모가 식당에서 불렀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안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도연은 외조모와 함께 요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시댁에서는 요리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 얼씬도 못하게 했었죠. 하지만 외조모는 달랐습니다.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칼질을 했고 불 조절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지혜도 이 된장찌개를 좋아했단다. 내가 만든 거 먹으면 엄마도 좋아했을 거야. 외조모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어릴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조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착하고 예쁜 아이였지. 너처럼. 웃음이 많았고 노래도 잘 불렀어. 피아노도 쳤단다. 피아노요? 응. 거실에 있는 피아노가 지혜 거였어. 아직도 그대로 뒀지. 식사 후 도연은 거실 한쪽에 있는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외조모가 매일 닦았던 것입니다. 도연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차가운 건반이었습니다. 엄마가 이 건반을 쳤었다니. 엄마. 도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건반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은 울컥했습니다. 외조모가 다가와 도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혜가 너를 가졌다고 했을 때 우리는 반대했단다. 외조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난한 남자랑 사랑에 빠졌다고 했을 때 우리는 화를 냈어. 집안 체면이 어쩌니, 명예가 어쩌니. 그런 말들만 했지. 도연은 외조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외조모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지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도 우리는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 그 아이가 바로 너였는데. 외조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집을 나갔어. 너를 지키려고. 우리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 끊어졌던 인연, 잃어버린 시간들.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그날 오후 외조모는 도연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빗을 들었습니다. 앉아있어. 할머니가 머리 빗겨줄게. 외조모는 도연의 긴 머리를 조심스럽게 빗질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해주던 것 같았습니다. 지혜한테도 이렇게 해줬단다.
자기 전에 항상 머리를 빗겨줬지. 외조모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그 목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와 현우를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한테 와줘서 고맙지. 너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야. 빗질은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도연은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외조부가 도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도연은 긴장했습니다. 외조부는 평소에 말이 적은 분이었습니다. 앉아라. 외조부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외조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외조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더 단단한 사람이었다면 지혜를 잡았을 거야. 체면이나 명예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딸을 지켰어야 했는데. 외조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으면 지혜도 너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다 할아버지 잘못이야. 할아버지. 도연은 외조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함께 있잖아요. 외조부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평생 너희를 지킬 거야.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란다. 며칠 후 이지혜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3월의 어느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산에는 봄이 와 있었습니다.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3개월 전 첫눈이 내리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안고 묘비 앞에 섰습니다. 외조부모도 함께 섰습니다. 외조모는 꽃다발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 이곳에서 울부짖던 도연과는 달랐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만났어요. 엄마가 그리워하시던 분들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현우도 건강하게 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외조모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이제라도 우리가 도연이와 아이를 지킬게. 약속해. 외조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아, 아빠가 못났다. 용서해다오. 그때였습니다. 아기가 묘비를 향해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기는 외조모를 엄마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묘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지혜를 알아보기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야. 내 진짜 할머니. 엄마의 엄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묘비 주변의 풀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이지혜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잘 살아줘서.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 동안 묘 앞에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네 사람은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외조부와 외조모가 앞에서 걸었고 도연은 아기를 안고 뒤를 따랐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언덕 위 묘비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이제 저는 괜찮아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완벽한 하늘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오르며 외조모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먹자. 오늘은 다 같이 도연이가 좋아하는 거 해먹는 거야. 네, 할머니.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공동묘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평화로웠고 자신은 새로운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감동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